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경기도 양주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큰 저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택은 북쪽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어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달밤에도 그 윤곽이 선명히 보였지요. 저택의 주인은 어느 양반 가문의 과부였던 윤씨 마님이라 했습니다. 마님은 20살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히 천상의 미녀라 불릴만 했고, 검은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깊고, 눈빛은 가을 달처럼 차갑고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과부의 저택이라 여겼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북쪽 언덕 위 저택의 마님은 밤마다 젊은 머슴을 부른다더라. 소문은 주막에서 술에 취한 노인의 입에서 처음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인의 조카가 저택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우리 조카가 그 저택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밤 마님이 불렀다더군. 그 후로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네. 처음에는 그저 술김에하는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졌지요. 김서방의 아들도 그 저택에 들어간 후 보름 만에 돌아왔는데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 석 달을 앓다가 죽었다 합니다. 죽기 전 그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님이 밤마다 나를 불러.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하지만 더 섬뜩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택에 일하러 간 젊은 머슴들은 대개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온몸이 말라 비틀어진 차에 돌아왔고 어떤 이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화한 것이 아닐까. 아니야,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일 게다.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는 역이라는 걸. 그래서 저택 주변에 까마귀가 많이 모이는 것인가. 해가 저물면 저택 주변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저택에서 내려오는 길은 흉가를 지나는 것처럼 모두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저택에서는 계속해서 젊은 머슴을 구한다는 방이 마을 어귀에 붙곤 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식사와 높은 삭슬 드립니다. 건장한 젊은 남자를 구합니다. 그 글씨는 마치 피로 쓴 듯 붉게 빛났고 어느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새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이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막에 모인 노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번에 또 누가 들어갔다더군. 박서방네 막내라는데. 아이고, 그 집 형제들 모두 머슴살이하다 저택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데 이제 그만 저택에 대해 떠들어야 하네. 밤이 깊었으니.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고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게 빛났지요. 어르신들, 저 북쪽 언덕 위 저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머슴을 구한다는데 어디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저택에 가지 말라고 말릴 법했지요. 하지만 그 청년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 그곳은 가지 않는 게 좋네. 밤에 마님이 부르면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겐 필요한 돈이 있을 뿐입니다. 귀신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기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북쪽 언덕을 향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가는구나. 저 청년도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해가 저물 무렵 기련이 저택의 커다란 대문 앞에 섰을 때 붉은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 하얀 비단 치에 검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꽃잎처럼 붉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련을 향했을 때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들어오너라. 윤씨 마님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기련이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북쪽 언덕 위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사람은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기련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련은 본래 양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마을에서 큰 권세를 누렸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법. 기련의 아버지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벼슬에서 쫓겨나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습니까? 기련은 초가지붕 아래 작은 방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벼슬을 지냈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병든 몸으로 초가집 방구석에 누워 세상을 한탄하고 있었지요. 기련아, 이 아비가 너무 무능하구나. 너를 이런 고생시키다니. 아버지는 약을 받아 마시며 기침을 영업부했습니다. 병은 날로 깊어갔고 약값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미 집안의 재산이라곤 살고 있는 초가와 조그만 텃밭뿐이었으니 기련은 매일 남의 일을 해주며 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돈을 모아 좋은 약을 지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기련은 마을 주막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북쪽 언덕 위 저택에서 젊은 머슴을 구하는데 한 달 삭시 보통의 3배라는 것이었지요. 그 돈이면 아버지의 약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저택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더군. 그래, 마님이 밤마다 젊은 머슴을 불러 전기를 빨아간다는 소문이 있어 주막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련은 귀를 기울였지요. 소문인즉 그 저택의 마님은 젊은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는 귀신이라는 것. 들어간 이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시체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기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약을 사지 못하면 곧 돌아가실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련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몰락할 때 팔지 않고 남겨둔 마지막 가보였지요. 어머니,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는 비녀를 품에 넣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한동안 집을 비울 테니 걱정 마십시오. 돌아올 때는 반드시 좋은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요즘 세상이 험한데. 기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저 좋은 자리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북쪽 언덕의 저택에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게 되면 분명 말릴 테니까요. 기련이 짐을 꾸리고 마을을 떠나려 할 때 그의 어릴 적 버신 춘석이 달려왔습니다. 기련아, 정신 나갔냐? 그 저택에 간다고?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그래, 가야 해. 아버지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 춘석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기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일 뿐이야.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는 약이 필요하시고 그 약을 살 돈이 필요해. 춘석은 기련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부적 하나를 그의 품에 넣어 주었지요. 내 어머니가 준 부적이다.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 가지고 가거라. 기련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가난과 고통의 기억만이 남아있는 곳이었지요. 저 멀리 그의 초가집에서는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쪽 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길이었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기련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가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 한 노파가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기련을 보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바라보았지요.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저 위 저택에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곳은 가지 마시오. 젊은이, 그대는 아직 살 날이 많을 텐데. 기련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가야 합니다. 아픈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가져가시오. 혹시 모를 일이니. 노파는 허리춤에서 작은 청동 방울을 꺼내 기련에게 건넸습니다. 위험할 때 이 방울을 3번 흔들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오. 기련은 의아했지만 방울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거대한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단단했으며 대문은 붉은 칠이 되어 있었지요. 그 위엔 윤씨가 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대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그곳은 마귀가 사는 곳입니다. 돌아가시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이오. 젊은이, 목숨이 아깝지 않소. 하지만 기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귀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는 일자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대문을 지나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단풍나무와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붉은 단풍잎이 마당을 수놓고 있었지요. 그 가을 풍경은 어딘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을 지나자 안채로 가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검은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로 기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네가 우리 저택의 새 머슴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기련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기련이라고 합니다. 마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달빛에 비쳐 더욱 신비롭게 보였지요. 들어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이 저택의 머슴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특별한 일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련은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따라 저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머슴방은 행랑채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택에는 다른 하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아침에 밥상을 들고 온 나이든 여종 하나와 먼 발치에서 본 노비 2어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저택에 사람이 너무 적구나. 기련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해가 저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에는 낡은 솜이불 한 채와 등잔, 그리고 작은 상 하나가 전부였지요. 기련은 지친 몸을 방바닥에 누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일까? 마님이 밤에 머슴을 부른다는. 그는 품속에서 노파가 준 청동 방울을 꺼내 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새우며 들어 방울에 희미하게 반사되었지요. 방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다 이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는 바람소리와 함께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기련은 잠시 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 방문 바깥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비단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 같았지요. 기련은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머스마, 바람결처럼 가느다란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기련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머스마,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련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려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하얀 비단 속치마만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달의 정령 같았지요. 그녀에게서는 연곶과 계피가 섞인 듯한 이상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기련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마님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속치마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목선과 쇄골은 달빛에 반사되어 백옥처럼 완벽했습니다. 마님은 붉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스마 들어오너라. 네가 맹세한 충성을 보여줄 시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달콤한 꿀처럼 기련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기련은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파의 청동 방울이 들어있는 도포를 잊은 채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뜰을 지나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정자 주변에는 연못이 있었고 물 위에는 달이 고요히 비쳐 있었습니다. 밤의 정원은 낮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꽃들은 더욱 향기로웠고 바람은 더욱 신비로웠지요. 마님은 정자 아래 준비된 자리로 기련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작은 술상과 2개의 술잔이 놓여 있었지요. 앉거라, 머스마. 기련은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님은 술을 따랐지요. 붉은 빛의 술이 달빛에 반사되어 마치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술이다. 내가 직접 담근 것이지. 마시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거야. 기련은 술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소문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마님은 그의 망설임을 알아챈 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운가? 소문을 들었겠지. 내가 젊은 머슴들의 정기를 빨아먹는다고. 그녀의 솔직한 말에 기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은 달빛 아래에서 웃고 있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종소리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나는 단지 외로울 뿐이지. 마님은 자신의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녀의 목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기련은 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술잔을 들어 마셨지요. 술은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있었고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가? 마님의 물음에 기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풍경이 천천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기련의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손으로 쓸어내렸지요. 그녀의 손길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았지요. 너는 다른 머슴들과 달라. 내 눈에는 두려움보다 지혜가 담겨 있구나. 그녀의 손이 기련의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상한 한기가 퍼졌지만 동시에 몸속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마님. 기련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마님은 기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윤이라. 오늘 밤
내게 내 충성을 증명해 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꿈결 같았습니다. 기련은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달빛의 미래 갇힌 것처럼 그는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아니, 유는 기련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피부는 젊음의 생기로 가득했지요. 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구나. 얼마나 강한지. 그녀의 눈빛은 이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망의 눈빛, 오랫동안 굶주린 자의 눈빛이었지요. 기련은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는 천천히 자신의 속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하얀 비단이 그녀의 몸을 감싸다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지요. 달빛 아래 그녀는 마치 옥으로 조각한 듯 창백하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희미한 푸른 선들이 보였고 그것은 마치 물 아래에서 보는 몸의 윤곽 같았습니다. 기련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는지 아름다움에 취했는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그저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는 기련의 위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기련의 얼굴과 몸을 덮었지요. 그 순간 기련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피부에 닿은 윤의 입술은 뜨겁지 않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련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제 윤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었고 그녀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얼음이 맺혔습니다. 그 상반된 감각의 충돌 속에서 기련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달은 점점 더 높이 떠올랐고 그들의 결합은 깊어졌습니다. 정자 위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연못의 물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꽃들은 밤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개하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정원을 가득 채웠지요. 그들의 교합은 자연의 질서를 뒤흔드는 듯했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의식 같았지요. 기련은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와 윤의 입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내 기운이 너무 달콤하구나. 윤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년을 산 존재의 목소리,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기련은 그 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아래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욕망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련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가 때로는 붉은 홀레복을 입은 신부였다가 때로는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기련의 희미한 질문에 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었고 그 미소 뒤로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는 듯 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윤은 마지막으로 기련의 목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지요. 오늘 밤은 시작에 불과해. 내일 밤에도 널 부를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련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정자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윤은 다시 하얀 비단 속치마를 입고 정자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정원은 다시 고요해졌고 꽃들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기이한 밤의 만남이 꿈처럼 지나간 것 같았지요. 그리고 동이틀 무렵 기련은 자신의 방 안침상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정재서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련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다시 그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꿈이었던가? 기련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을 빼앗아간 것 같았지요. 살결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 쩍쩍 갈라질 것만 같았지요. 물. 간신히 물동이가 있는 곳까지 기어가 물을 마신 기련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지요. 그의 몸 곳곳에는 희미한 푸른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목과 가슴, 그리고 팔목에 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피부에 입을 맞추고 그 자리에 푸른 멍이 든 것 같았지요. 기련은 거울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기련은 마님과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길, 달빛 아래 창백하게 빛나던 피부, 그리고 그의 몸에서 무언가를 빨아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옷을 챙겨 입은 기련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저택의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기이한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았지요. 정원 한가운데에서 마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보랏빛 치매 옥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어젯밤의 관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고상한 양반가의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기련이 다가가자 마님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 식사는 하였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기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어젯밤의 기억이 일렁이며 떠올랐지만 지금의 마님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님, 어젯밤에 기련이 말을 꺼내려 하자 마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어젯밤은 어땠느냐? 그녀의 질문은 평범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기련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기련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맑은 녹차였지요. 마시거라. 기운이 나아질 것이다. 기련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자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빠져나간 기운이 조금이나마 돌아오는 듯 했지요. 오늘은 후원의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어 주었으면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마님의 말에 기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질문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나 작업 도구를 찾으러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내내 기련의 몸은 무거웠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는 자주 쉬어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 머슴들도 이런 증상을 겪었던 것일까? 그래서 결국 사라지게 된 것인가? 기련은 자신이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마님이 젊은 머슴들의 정기를 빨아먹는다는 이야기. 이제는 그 소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은 작업을 중단하고 처마 밑으로 피했지요. 잠시 후 누군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마님이 아침에 본 노파였습니다. 젊은이 아침 식사는 하였는가? 노파는 기련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흰 쌀밥과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지요. 기련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저택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노파는 기련의 질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30년 넘게 있었다네. 윤씨 마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기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마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군요. 노파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윤씨 가문은 3대째 이 마을에 살았네. 윤씨 마님의 부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녀의 남편은 혼례 직전에 사라졌다네. 사라졌다고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혼례를 앞두고 갑자기 사라졌지. 그 후로 마님은 달라지셨어. 기련은 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캐묻기 전에 노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더는 묻지 말게. 벽에도 귀가 있다네. 노파는 일어서려 했지만 기련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십시오. 이전에 이 저택에 온 젊은 머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파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네. 어떻게 사라졌죠? 노파는 기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밤에는 결코 방문을 열지 말게. 그 누가 부르더라도 이제 나는 가봐야겠네. 마님이 찾으실 테니. 노파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기련은 혼자 남아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택은 점점 더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내내 비가 그치지 않자 기련은 저택 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님은 보이지 않았고 노파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본체로 향했습니다. 본체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고 방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방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았지요. 이렇게 큰 저택에 마님과 노파, 그리고 나뿐인가? 기련은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붉은 초가 켜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련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붉은 혼례복이었습니다. 여인의 혼례복이 인형처럼 앉혀져 있었고 그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지요. 마치 제단 같았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련은 급히 문을 닫고 복도의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있는 곳 앞으로 마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붉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기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본체를 빠져나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으로 돌아온 기련은 품속에서 노파가 준 청동 방울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방울 표면에 새겨진 글자들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밤에도 마님이 나를 찾아올 것인가? 기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단순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이하고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마치 신호라도 되는 듯 비가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어제보다 달이 더 크고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기련은 문을 꼭 닫고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말대로 밤에는 결코 문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청동 방울을 숨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하시길. 기련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님이 오늘 밤에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불안감 속에 작은 기대감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기련은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꿈속에서도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스마, 문을 열어라. 첫날 밤 기련은 결코 방문을 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깊은 밤중에 들려오는 마님의 목소리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지요. 마치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홀리듯 그녀의 목소리는 기련의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머스마, 문을 열어라.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기련은 마님에게 이끌렸습니다. 때로는 정자로, 때로는 연못가로, 때로는 그녀의 방으로 그를 데려갔지요.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님의 요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더 깊이. 윤씨 마님의 속삭임은 한밤중의 바람소리처럼 길현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고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님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정욕의 절정에 이르면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손톱은 날카로워졌으며 가끔은 이빨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내 기운이 너무 달콤하구나. 그녀는 기련의 목덜미와 가슴, 그리고 손목에 입을 맞추며 그의 기운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주었지요. 마치 기련의 영혼 일부가 그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기련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어졌고 안색은 창백해졌으며 걸음걸이는 불안정해졌습니다. 낮에는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차고 자주 현기증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울로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낮에는 도망치겠다고 결심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결심이 흔들렸지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는 그녀를 갈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련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방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졌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늙은 노인처럼 생기가 사라져 있었지요. 아버지, 제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련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벌어 아버지의 약을 사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젊은이 먹어보게. 기운을 차려야 할 게야. 노파는 기련을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먹였습니다. 죽은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목으로 넘어가자 몸에 약간의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노파는 기련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네도 다른 머슴들처럼 될 게야. 다른 머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노파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님에게 기운을 빼앗기고 말라 죽었지. 어떤 이들은 몸이 마르고 말라 미라처럼 변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 길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마님은 정말로 사람이 아닌 건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자네에게 이 저택의 진실을 알려주겠네. 노파는 방문을 꼭 닫고 창문 밖을 한 번 더 살핀 후 길현의 곁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이 저택의 마님, 윤씨가의 외동딸 윤희는 혼례를 앞두고 있었네.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었지.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었는데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례 전날 밤 그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네. 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지. 모두가 자살로 여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길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나요?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다네. 윤씨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그랬지. 길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않았지. 원한과 분노,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가득 찬 그녀의 영혼은 저택에 머물렀네. 노파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 그녀는 돌아왔어.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윤희가 아니었지. 그것은 원념의 화신, 여귀였어. 여귀. 길현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역귀는 원한을 품고 죽은 여자의 영혼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유혹했지. 그리고 그의 모든 피와 정기를 빨아들여 말려 죽였어.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녀의 한은 풀리지 않았나 봐. 그녀는 계속해서 젊은 남자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이 저택으로 돌아와 머물게 됐지. 그래서 젊은 머슴들을 불러들인 건가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그녀는 젊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어야만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어.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녀의 힘이 가장 강해지지.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를 완전히 소진시키지. 길현은 노파의 말을 되새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이틀 후면 보름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죽게 되는 건가요? 노파는 길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아직 희망은 있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어. 어떻게요? 노파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 길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의 스승님께서 주신 부적이야. 이것을 항상 품고 다니게. 그리고 이것을 목에 걸면 오늘 밤만큼은 그녀가 자네를 찾지 못할 거야. 길현은 감사히 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노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네. 자네가 이곳을 떠나는 것만이 살 길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네를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일 밤 나를 만나게. 우리가 함께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자. 노파는 일어서려 했지만 길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왜 저는 그녀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 그녀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노파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의 힘이야. 그녀는 자신의 희생자를 정신적으로도 사로잡지. 특히 자네 같은 순수한 영혼일수록 더 쉽게 말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네. 무슨 뜻이죠? 노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희는 생전에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이었어. 그녀의 일부는 아직도 이 저택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네. 어쩌면 그것이 자네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 노파의 말에 길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님과 함께한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갈망, 그리고 때로는 그 속에 비치는 깊은 슬픔. 그것은 단순한 욕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가봐야겠네. 마님이 알아채면 안 되니까.
오늘 밤은 부적을 목에 걸고 있게. 그리고 내일 해가 질 무렵에 후원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서 만나세. 노파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고 기련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적을 목에 걸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저택 위로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부적 덕분에 기련은 하룻밤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날 밤 그를 찾아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몸이 가벼워진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운은 여전히 약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오늘 밤 노파와 만나 이곳을 탈출해야 해. 기련은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며 노파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낮이 되자 마님이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기련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머스마, 어젯밤엔 어디 있었느냐? 기련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었습니다, 마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들었습니다. 마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련의 목에 걸린 부적을 향했지만 그것은 옷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너를 찾겠다.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기련은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는 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젊은이, 서두르세. 마님이 곧 눈치챌 테니. 노파는 기련을 데리고 저택의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후문에 도착했을 때 기련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는...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가야 해. 기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마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이미 그녀의 마음에 사로잡힌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너를 죽일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날 수 없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파는 한동안 기련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있거라.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노파는 작은 주머니를 기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흰 소금과 깨끗한 쌀, 그리고 작은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금은 앞길을 막고 쌀은 길을 찾게 해주며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필요할 때 사용하거라. 기련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노파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마님이 그의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머스마, 문을 열어라. 기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젯밤, 네가 나를 피했구나. 마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몸이 좋지 않아. 거짓말, 네가 뭔가를 알아버린 것이지. 마님은 기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기련은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마님. 그때 기련의 눈에 마님의 머리에 꽂힌 비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비녀였는데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꽃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녀 끝에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마님, 그 비녀는... 기련의 말에 마님은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머리로 향했고
비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에 깃들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련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마님, 그 비녀는 대체 무엇입니까? 마님은 길현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스마, 아니 길현아, 네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내 정체를 알려주마. 마님은 길현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거의 차오른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보름달이 될 것이었지요. 정원의 연못께 도착하자 마님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지만 점차 그 모습이 흐려지더니 마침내 붉은 원삼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길현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님, 아니, 윤씨. 신부 차림의 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혼례를 앞두고 독살당한 윤씨라는 여인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나는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인하기로 했소. 그는 겉으로는 훌륭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실은 탐욕스러운 자였소. 윤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그는 나의 방에 몰래 들어와 독이 든 차를 권했소.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지. 길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는 왜 당신을 죽였습니까? 윤희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소. 내가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내게 상속될 예정이었소. 그는 나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오. 길현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이 세상에 남게 된 건가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영혼은 떠나지 못했소. 원한과 분노,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가득 찬 나는 이 저택에 갇히고 말았소. 그녀의 손이 자신의 비녀를 만졌습니다. 이 비녀는 어머니께서 혼례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오. 신부의 첫날 밤을 상징하는 비녀였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쓰지 못했소. 대신 내 피가 묻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지. 길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젊은 머슴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윤희의 눈빛이 다시 붉게 변했습니다. 나는 죽은 후에야 그를 찾아갔소. 그리고 그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 죽였지. 하지만 그것으로도 내 한은 풀리지 않았소. 나는 계속해서 남자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내 진실을 알고서는 모두 도망쳤소. 공포에 질려 나를 배신했소. 그래서 나는 그들을 놓아줄 수 없었소. 윤희는 길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길현의 얼굴을 쓸어내렸지요. 나는 그들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소.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소. 내게 약속된 사랑,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사랑을. 길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현실감이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모든 사람은 내 진실을 알면 나를 두려워했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길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한이 느껴집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그 눈물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지요. 너는 다른 이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당신의 희생양이 될 운명인가요? 윤희는 손을 내밀어 기련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졌지요.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나의 원하는 정점에 달할 것이요. 그날 밤 나는 새로운 희생자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여야만 하오. 그 희생자가 저인가요? 윤희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그녀의 형체가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 결정을 내려주오.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정원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고 기련은 홀로 연못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뜨면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생명과 윤희의 영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련은 내일이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저택에서 영원히 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름달을 하루 앞둔 아침,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마을 곳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소? 기련이를 보신 분 없소? 기련의 아버지는 주막에 들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아니, 박선비. 기련이가 북쪽 언덕 저택에 일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북쪽 저택이라고요? 그 마님이 있는. 그의 말에 주막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저택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박선비. 자식 생각에 그만. 하지만 이제 보름이 넘었으니. 주막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 그 저택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기련의 아버지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내가 약값 때문에 아들을 그런 곳에 보냈단 말인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잃은 가족들은 더욱 그러했지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소. 춘석이라는 젊은이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는 기련의 어릴 적 친구였지요. 우리 마을에서 이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졌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소. 그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보아야 해. 저택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우리 아들들을 찾아와야 해.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결의가 모여 큰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저녁이 되면 북쪽 언덕으로 올라가기로 했지요. 한편 저택에서는 기련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윤희의 고백 이후 그는 마지막 선택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지요. 하나는 저택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길, 다른 하나는 윤희와 함께하며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쯤 많이 아프실 텐데. 기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해는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었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
결정했는가? 기련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오늘 밤 이 저택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파의 눈에 근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네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기련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는 생전에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였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이미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여기가 되어버렸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직 윤희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는 기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용기를 존경한다. 노파는 작은 수정 구슬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간직하던 마지막 보물이네. 위험할 때 이 구슬을 깨뜨리면 도움이 될 것이야. 기련은 감사히 구슬을 받았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북쪽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이 있었지요. 우리 아들을 꼭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밤 저택의 비밀을 밝혀내자. 사람들의 함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주변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엷은 안개였지만 점점 짙어져 시야를 가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안개가 그들이 더 올라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고 저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저택이 보이지 않아. 더 기이한 것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도망치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만이 남았지만 그들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소. 내 아들이. 기련의 아버지가 절망에 빠져 외쳤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얀 한복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소. 오늘 밤은 돌아가시오. 하지만 내 아들이. 노파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의 운명은 이미 그의 손에 달려 있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파의 말에 기련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춘석이 그를 부축하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택에서는 달이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의 은빛 광채가 저택 전체를 비추었고 정원은 마치 나처럼 밝았습니다. 기련은 연못께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원삼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푸른 옥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혼례를 앞둔 신부 그대로였지요. 왔구나, 기련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아니, 윤희 씨. 기련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지요. 결정했소. 내게 네 생명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기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윤희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마님,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제가 없이는 약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윤희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모든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고 떠나는구려. 기련은 한 걸음 다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윤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윤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기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요. 20년 전 내가 빼앗긴 것은 목숨만이 아니라 사랑이었소.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나는 비로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요. 기련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 씨, 저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꽃은 점점 더 많이 피어나 곧 그들 주변이 온통 붉은 꽃으로 덮이게 되었지요. 기련아,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네, 당신의 슬픔도 한도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기련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며 주변의 붉은 꽃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복수와 원한으로 살아왔소.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소. 윤희는 기련의 품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주변으로 이상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녀가 꿈꾸던 혼례의 순간처럼요. 오늘 밤 보름달 아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요? 기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밤의 주인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저택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들만의 영원한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정원에서 기련과 윤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약속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명이 필요했지요. 윤희 씨, 당신이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이 혼례였다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혼례를 치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독살당한 그날 밤 이루지 못했던 그 의식을 이제라도 완성하는 거예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깃들었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지요. 당신을 이곳에 묶어둔 것이 이루지 못한 혼례의 한이라면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윤희는 감격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기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했지요. 제가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가 필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부엌으로 향했지요. 예상대로 노파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희 씨와 혼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노파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례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혼례를. 네, 그것만이 윤희 씨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가 도와주마. 혼례상과 예복, 그리고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련은 저택 안에서 붉은 비단과 촛불, 향을 찾아왔고
노파는 오래된 상자에서 예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윤희가 쓰려 했던 족두리와 비녀도 있었지요. 정원 중앙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곳에 붉은 비단을 깔고 그 위에 혼례상을 놓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자 저택 전체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희 씨. 기련이 정원으로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희는 완벽한 혼례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붉은 원삼의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의복은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났고 그녀의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신부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희미한 혼령이 아니라 점점 실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달빛과 꽃향기가 그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지요. 당신의 모습이 변하고 있어요. 기련의 말에 윤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반투명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살과 피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인가요? 노파가 다가와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이구나. 이제 의식을 시작하렴. 노파는 전통 혼례의 집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저택에서 살며 많은 의식을 보아왔기에 모든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하늘과 땅이 보시는 가운데 이 두 영혼이 하나로 맺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련과 윤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주변의 붉은 꽃들이 향기를 더했지요. 이제 절을 올리시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기련은 윤희의 눈에서 점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전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이제 잔을 나누시오. 노파가 건넨 붉은 술잔을 그들은 서로 교환하여 마셨습니다. 술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지만 마시는 순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대들의 손을 맞잡으시오. 기련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이제 그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 영원히 맺어진 인연입니다. 노파의 선언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윤희의 몸에서 푸른빛이 비쳤고 그 빛이 점점 강해져 저택 전체를 밝혔습니다. 기련아. 윤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생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처럼요.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 있어. 의식이 끝나자 윤희는 기련의 손을 잡고 저택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정자 옆에는 오래된 돌무덤이 놓여 있었지요. 이것이 당신의 무덤인가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몸은 제대로 묻히지 못했소. 약혼자는 내가 자살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산속에 버렸지. 그녀는 정자 바닥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몰래 나의 유해를 찾아와 이곳에 숨겼소. 이곳이 내 진짜 무덤이오. 기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가 보니 정자 바닥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지요. 그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덮인 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곁에는 푸른 옥 비녀가 함께 있었지요. 내 몸을 제대로 묻어주지 않아 내 영혼은 이곳에 갇혀 있었소. 그리고 약혼자에 대한 원한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으로 인해 나는 여기가 되었지. 기련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제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윤희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련아, 고맙소.
길현은 조심스럽게 비단에 쌓인 해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지요. 이제 가야 합니다. 당신의 유해를 마을로 가져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실체화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선 것 같았지요.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서두르거라. 보름달이 정점을 지나면 다시 그녀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길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윤희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안고 저택의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그의 곁을 따라 걸었지요. 대문을 열고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언덕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길현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길현이다. 뭔가를 안고 있다. 길현의 아버지와 춘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 길현에게 다가왔지요. 아들아, 네가 살아있구나. 길현의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길현이 안고 있는 것과 그 옆에 서 있는 윤희에게 향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길현아,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윤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저택의 마귀가 길현을 홀렸다. 어서 그를 구해야 한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몇몇은 부적을 꺼내들고 또 몇몇은 횃불을 높이 들었지요. 그는 저택의 마귀에게 홀렸다. 저지해야 한다. 길현은 그들 앞에 단호히 섰습니다. 멈추십시오. 이분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분은 윤씨가의 딸 윤희 씨입니다. 20년 전 그녀는 혼례를 앞두고 약혼자에게 독살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길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재산을 노리고 그녀를 죽였고 그 억울함 때문에 그녀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유해를 제대로 모시려 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편히 쉴 수 있도록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노파가 대문을 나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요. 나는 윤씨 가의 오래된 하인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소. 윤희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녀의 원한이 이 저택을 지배했소. 노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나이든 어르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기억하오. 20년 전 정말로 윤씨가의 딸이 혼례를 앞두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소. 모두가 자살이라 했지만 그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는 갑자기 부자가 되어 다른 마을로 떠났지. 그렇다면 정말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인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현의 아버지는 아들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도와주마, 아들아. 춘석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돕겠네.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길현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고맙소. 모두에게 감사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마을 사람들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그녀가 마귀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영혼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현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하자 그들은 윤희의 유해를 마을로 가져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 언덕을 내려갔고 길현은 소중히 윤희의 유해를 안고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윤희의 영혼은 그의 곁에서 걸었지요.
달이 중천에 떠 있는 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언덕 위에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고, 북쪽으로는 저택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기련의 아버지와 춘석이 앞장서서 무덤을 팠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곳이 좋겠소. 마음에 드시오? 길현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곳에서 마을과 저택을 모두 볼 수 있으니. 마을의 어르신들은 오래된 경전을 가져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급히 준비된 것이었지만 모두가 정성을 다했지요. 여인들은 꽃을 가져와 무덤 주변을 장식했고 향을 피워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노파는 윤희가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거울, 빗, 그리고 옥으로 된 놀이가의 몇 가지를 무덤에 함께 묻기 위함이었지요. 이것들은 윤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요. 그녀와 함께 묻어주시오. 기련은 감사히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포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윤희의 유해와 함께 놓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당신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윤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무덤 주변에 모여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승이 경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현은 윤희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무덤 안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원한과 슬픔이 모두 씻겨 나가길. 길현의 말에 윤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욱 맑고 투명해지기 시작했지요. 마치 이 세상의 무게가 그녀에게서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흙이 유해 위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사람들이 차례대로 흙을 떨어뜨렸지요. 그 소리는 무겁지만 위로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흙이 덮이고 무덤이 완성되자 윤희의 영혼이 길현의 앞에 섰습니다. 길현, 이제야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소. 20년의 원한과 슬픔에서 벗어나 드디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지요. 고맙소, 내 영원한 신랑이여.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소. 복수와 한에 사로잡힌 내 마음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소. 길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너무 희미해져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윤희의 몸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오. 하지만 기억해 주시오. 내 사랑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오. 윤희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빛은 별처럼 반짝이다가 마침내 달빛 속으로 사라졌지요. 남겨진 것은 무덤 위에 피어난 붉은 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윤희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지요. 기련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시오, 윤희 씨. 부디 평안하시길.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북쪽 언덕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이 하나둘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그곳을 지탱하던 힘이 사라진 것 같았지요. 며칠 후 저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와 정원의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윤희의 원한이 사라지자 저택도 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다시는 집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곳은 윤희의 정원이라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가끔 그곳을 찾아 꽃을 심거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련은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의 효심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마을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지요. 비록 기련은 다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윤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해마다 윤희의 제삿날이 되면 그는 그녀의 무덤을 찾아 붉은 꽃을 바쳤습니다. 그 꽃은 이상하게도 윤희의 무덤 주변에서만 피어나는 특별한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윤희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지요, 윤희 씨? 그는 무덤 앞에 앉아 그녀에게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련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윤희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살아있었지요. 어느 날 밤, 노인이 된 기련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위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점점 형태를 갖추어 윤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기련, 이제 올 때가 되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기련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덤 앞에 누웠고 그의 영혼은 평화롭게 육신을 떠났습니다. 윤희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택이 있던 터와 윤희의 무덤 사이에서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과 젊은 남자가 춤을 추는 환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것이 밤마다 머슴을 부르던 마님의 이야기입니다. 원한과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용서로 끝난 아름다운 전설이지요.